반갑습니다. 772 신현목입니다.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주택을 신축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주택을 신축하기 전에 그 과정이라 그럴까, 이렇게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집 짓는 예산입니다. 예산, 비용, 돈이죠. 돈이 정말 뭐 넉넉히 준비가 됐으면 뭐 그냥 막 돈을 막 펑펑 쓰면서 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예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금액, 뭐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이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요소가 새로 생기면서 비용이 이게 늘어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3억으로 집 지려고 생각을 했다가 2억 5천이 드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제 늘어나게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예산이 작으니까 이 집을 다 지어가지고 이제 등기가 되죠. 완공이 된 겁니다. 등기가 되면은 은행 대출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 점은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물론 요즘에 은행 금리가 뭐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 부담이 큰데,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하더라도 내가 이 건물을 다 지어서, 이 집을 지어서 일부는 내가 살고 3분의 1은 여기서 내가 살고 3분의 2는 뭐 렌트를 주겠다, 세입자를 들여서 월세를 받겠다. 그러면 그 월세가 대출 금리보다 좀 많으면 돼요. 요즘엔 충분히 많아야지, 그게 잘못하면 이렇게 은행 금리가 잘못하면 더 높아져요. 또는 뭐 상가주택을 졌는데 내가 위층에서는 주택으로 살고 아래층은 뭐 상가를 만들어서, 점포를 만들어서 임대를 주겠다. 그럼 거기서 월세 수입이 나오면 그걸로 대출 이자를 충당할 수 있다 정도가 되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이렇게 넉넉하게 세워야 되겠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몰랐었죠. 근데 건축이 시작되면서 이 건축 자재값이 굉장히 막 가파르게 폭등을 하는 바람에 차질이 많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판교 쪽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판교가 좀 먼저, 한 두세 달 먼저 공사가 시작되고, 양평 쪽은 공사가 조금 뒤늦게 시작됐어요. 근데 판교 그 골조공사 철근 콘크리트인데 하면서 철근이 투입되기 시작하는데, 철근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판매상에서 이거 앞으로 막 오를 것 같대요. 그래서 선지급금을 주고 철근을 예를 들어서 톤당 80만 원에 뭐 40톤을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돈을 미리 줬으니까 이 철근값이 올라가도 그 금액으로 저는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양평 쪽이 시작됐는데, 양평 쪽은 철근을 톤당 한 80만 원이 아니라 130만 원씩에 그렇게 가져다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폭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아마 계약서 작성할 때 이 자재의 어떤 이 폭등, 그런 점도 하나쯤은 단서 조항에 넣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은 필요한 공간을 결정하는 거죠. 자, 우리 가족이 뭐 우리 부부랑 애들이 둘이 있다, 방이 몇 개가 필요하고 뭐 이런 거, 또 우리 와이프는 뭐 그림 그리는 그런 취미가 있으니까 그림 그리기 위한 작업실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직사광선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방은 어디예요? 이 남쪽, 남동 쪽에 두면 안 되겠죠. 북쪽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방이 그림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필요한 공간, 그거를 평면적으로도 생각해 보시고, 또 공간의 이 인면 높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뭐 다락방을 넣을 건지, 이제 뭐 외관 디자인이랑 다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디어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본 중에 뭐 인터넷상에서나 잡지 같은 데서 멋진 그런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외관, 내부 인테리어 같은 그림 같은 거, 사진을 이렇게 자료로 좀 모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직접 이게 인허가 설계는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설계자, 건축사하고 미팅할 때 그 자료 같은 걸 갖고 가서 나는 이런 디자인, 이런 집을 원한다. 그러면 그게 많이 이제 반영이 되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 의도가 전달이 잘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평면도 여러분들이 이게 프리핸드로 그려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문구점에 가면은 섹션지라고 있어요. 말하자면 모는 종이죠. 모는 종이. 예를 들어서 1cm 줄로 쫙 모는 종이가 있대 봐요. 그러면 그 1cm는 1m의 몇 분지 1이에요. 1m가 이만하면은 100분의 1로 딱 축소를 하면 그게 1cm가 되죠. 그러니까 모는 종이의 그 한 칸은 1m에 1m 한 칸이에요. 그쵸? 100분의 1로 축소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는 종이를 놓고 여러분들이 자 안방 크기는 뭐 4m에 4m다 그러면 이제 4칸 4칸 이렇게 그려보면 되죠. 연필로 그려보세요. 연필은 지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아니면 또 가구 같은 거. 자 식탁은 이제 뭐 폭이 80cm 길이가 1m 뭐 40짜리 이 크다란 탁자를 놓는다. 그러면은 80cm면 8mm죠. 섹션종이 8mm에 1m 40 길이면 1.4cm 그걸 자를 수가 있어요. 조그맣게 잘라서 그거를 식탁이다 테이블이라 생각하고 거기다 이렇게 놔보는 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러분 능력껏 평면도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축척 비율이 있잖아요. 나는 100분의 1로 축척하니까 너무 작다. 그러면 50분의 1로 축척하려면 어떻게 돼요? 1m가 이제 2칸을 차지하면 되죠. 2cm를 1m로 하는 거예요. 2cm. 그러니까 1cm는 50cm가 되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면도를 작성해 보면은 그 비율대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법규 확인 같은 거는 이제 건축사 설계 사무실에서 당연히 다 하게 되죠. 그 여러분들도 도시계획 확인원이라고 거기 국토정보센터인가 이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그 집원을 번지수 다 입력을 시키면요 국토계획 도시계획 확인원이라는 게 보여요.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제한사항 뭐 무슨 지역 무슨 지구 뭐 이렇게 다 이제 그 제한사항이라든지 땅의 용도 또 할 수 있는 거 없는 게 그런 게 다 나와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또 한 가지 제가 이거는 이제 만에 하나 염려하는 거는 그 예를 들어 저 뭐 시골 같은 데는 이장님이나 그 동네 좀 어르신들을 만나야 돼요. 네. 그거 참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인데 제가 몇 년 전에 거기가 어디냐면 경기도 광주 쪽이죠. 그 나눔의 집이라고 있어요. 할머니들 모신. 네. 그 나눔의 집이라는 그 근처예요. 그 근처 동네인데 집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설계 사무실에서도 뭐 오케이. 또 그 관할 광주시청에서도 오케이. 다 허가가 나고 다 됩니다. 집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땅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집을 못 짓습니다. 왜? 그 집 지려는 터 바로 밑에 그 동네 예를 들면 뭐 제가 딱 그대로 말씀하는데 뭐 박씨 동네라 봐요. 박씨문중의 그 사당 조상님 위패를 모셔놓는 그 사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당 위에 터인데 그거 못 짓는다는 거예요. 어딜 감히 우리 이 조상님들 이 위패를 모셔놓은 위에다가 집을 짓고 뭐 차가 왔다 갔다 안 된다. 동네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그래서 결국 못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 법규 확인과 함께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땅을 구입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거기에 뭐 이제 소유관계, 권리관계 그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다 확인을 하지만은 그 중에서 이 땅 주인 소유권이 자꾸 바뀌었다. 1년이 멀지 않고 막 바뀌었다. 그러면 그 땅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소유권이 바뀌었을까? 왜 좋아서 이거를 샀을 텐데 알고 보니까 안 좋아서 파는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너무 많이 바뀐 그런 땅은 조심해야 된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건축 법규 확인 중에 조금 좀 뭐라 그럴까 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조계획. 자 그러면 뼈다구를 이제 어떻게 세우냐 이거죠. 뼈다구. 근데 이 뼈다구가 일단은 구조의 종류가 있죠. 뭐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 뭐 철골도 이런 현강, 이런 공장 빌딩 질 때 하는 이런 H형강, I형강 말고 또 그냥 이 각파이프라든지 이 경량 또 철골 구조도 있고, 구조가 여러 가지. 또 박스형, 뭐 요즘에 그 모듈 하우스라 그래서 이 모듈 방식을 적용하는 그런 건축도 많이 있는데 이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집으로 쓸 수도 있어요. 뭐 컨테이너 하우스. 그래서 이 구조라는 게 뭐 목조도 있고 목조 중에서도 뭐 중목 구조도 있고 경량목 구조도 있고 뭐 한옥 방식도 있고 통나무 로그 하우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 중요합니다.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 하면 구조별 특성이 있어요. 그 제 채널에 여러 가지 영상 그 컨텐츠 중에서 건축 구조편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놨거든요. 건축 구조 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뭐 각 구조별 특성이 다 나와 있어요. 콘크리트 구조는 뭐 튼튼하긴 한데 뭐 단열 같은 거는 별로 역할이 없다. 뭐 이런 거 하여튼 다 그 철골 구조 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구조에서 이거는 뭐 구조 설계사가 해야 될 입장이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자 하나는 저렇게 기둥이 가장자리 쪽으로 쭉 올라가고 그만큼 이 스판이 길어졌죠. 근데 하나는
이 수직 기둥이 중간 쪽으로 좀 들어오고 양 끝에는 캔틸레버라 그러죠. 이렇게 내민 보식으로 내민 슬라브가 되고 가운데 이렇게 스판이 좁아졌어요. 그런 경우엔 이 수평 바닥, 수평 보가 처짐에 대해서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보의 춤도 낮아질 수가 있고, 왜? 뭐 이 기둥이 완전 가장자리로 간 것보다 중간으로 조금 오면은 물론 이제 수직 하중을 받는 기둥은 크게 변동이 없어요. 물론 가장자리로 이 기둥이 가면은 이 라멘조라 그러죠. 이렇게 꽉 물려있는 일체식 구조, 콘크리트 구조, 또 이 강구조, 철골 구조 같은 경우는 얘가 처지면 얘도 따라서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조인트, 이 부분은 90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90도, 얘가 변형이 돼도 얘는 90도를 가져야 돼요. 얘가 처지면 얘도 기둥도 움직이는 거예요. 어쨌든 기둥은 이상 없다고 봤을 때 슬래브, 보, 이게 훨씬 더 단면이 작아질 수가 있어요. 기둥 이 스판을 줄이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 계획, 구조 설계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건축 이제 재료의 선택이다. 재료는 크게 말해서 이 구조도 재료별 구조가 있죠. 재료별 콘크리트 재료, 목 재료, 철 재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 흙으로만 싸서 짓는 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에서 요새 다 미리 제작해서 모듈하우스라는 거, 이 조립 개념이죠. 그런 거. 또 그 다음에 3D 프린팅을 하는 그런 이 노즐에서 시멘트 이 레이어가 쫙 형성되면서 만드는 3D 프린트 건축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 재료도 구조에도 재료가 있고 또 이제 외부 마감 재료가 있고 뭐 내부 재료도 있고, 그러면 내부 재료 선택에 따라서 또 인테리어 디자인도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재료는 크게 무기질하고 유기질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무기질이 좋은 거예요. 돌, 유리, 뭐 시멘트, 타일 이런 거 무기질이라 그러는데, 무기질은 변치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좀 무겁고 이제 불에 타지도 않고 뭐 이래요. 그 반면에 유기질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거 뭐 목재, 플라스틱, 뭐 아스팔트, 싱글 뭐 이런 것들을 유기질이라 그러는데, 유기질은 이 곰팡이도 날 수가 있고, 도배지 같은 거 유기질 아니에요. 곰팡이도 날 수가 있고 햇빛에도 약하고 변형될 수가 있고 탈색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단점이 있고 내구성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단열재만 해도 락울이라든지 앞면, 성면은 그거는 입자 형상 때문에 우리 폐로 들어와서 발암 물질로 되는 거라서 안 씁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리, 섬유, 글라스울 같은 거, 앞면, 락울이죠. 이런 제품은 단열재 중에서도 무기질이에요. 그 반면에 EPS, 그러니까 스티로폴, 생산 방식에 따라서 압출법, 비드법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합성 수지 계통은 유기질 단열재에 속하죠. 그래서 불에 타기도 쉽고 좀 변질이 될 수 있고 열 받으면 좀 찌그러질 수가 있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 선택을 적절하게 잘 해야 되고, 재료 각각의 그 특성과 역할, 가격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면은 딱딱 적용을 시킬 수가 있죠. 근데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뭐 나무, 콘크리트, 유리, 쇳덩어리 뭐 이런 거밖에 모르면은 이 재료를 어떻게 다양한 재료를 잘 이렇게 조화시키기가 어렵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리사예요. 요리사가 자기가 할 요리에 대한, 음식에 대한, 각각의 재료에 대한 특성과 맛과 영양 이런 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걔네들을 어떻게 다 조화를 시켜서 멋진 요리를 만들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물론 디자이너가 알아서 잘 또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나는 뭐 외관을 천연 뭐 돌로 하고 싶어, 뭐 아니면 그냥 드라이비트 이 단열, 외단열 시스템으로 하고 싶어, 이런 거 뭐 벽돌로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각 재료의 어떤 내구성, 특징, 또 유지 관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알아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건물 안에 들어가는 설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및 뭐 배관 설계 이렇게 해놨는데, 그 전기뿐 아니라 뭐가 있어요? 각종 파이프라인이 있죠. 전기 파이프도 있지만은 수도 파이프 중에서도 물을 공급하는 게 있고, 또 찬물이 있고, 더운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버리는 물, 하수관이 있고, 그리고 원활한 배수, 물 버리는 시스템과 어떤 냄새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벤트 파이프라는 것도 있습니다. 통기관이라고 해요. 통기관. 이거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배수관, 배관 계통에서는 통기관을 설치해 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 밖에 뭐가 있어요? 환기 시스템도 있을 수 있죠. 뭐 자연 환기 창을 통해서도 환기를 하지만, 요즘에 이제 패시브 개념의 주택을 짓다 보면은, 자, 환기라는 건 뭐예요? 바깥 공기가 들어오고 실내 공기가 나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바깥 공기가 이제 깨끗하다, 바깥 공기가 산소가 충분하다, 이 개념으로 이제 바꿔주는 건데, 요즘에는
뭐 바깥에 미세먼지가 엄청난 날은 차라리 다 문을 닫고 환기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졌습니다. 공기가 이제 오염된 거죠. 자,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에너지가 이제 중요시 생각해. 겨울이에요, 겨울. 여름철 냉방은 에너지가 뭐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 겨울철 난방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겨울에 이제 따뜻한 공기가 나가버리고 찬 공기가 들어오면 또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기할 때도 열 교환 환기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제가 판교 쪽에서 주택 시공한 거는 거기에 경동 제품인데요. 그 열외수 환기 장치 이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공기가 들어올 때 그 열회수 장치, 열 교환 장치에서 온도가 뜨뜻하게 데펴지고 실내로 들어오고 실내에서 나가는 공기는 열 교환, 열 회수 장치에서 자기의 더운 열을 내놓고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환기를 해도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소모가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설비계 통해서 그 파이프라인, 또 덕트, 환기, 덕트 파이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에어컨 같은 것도 또 시스템 에어컨 천장에다 단다든지 뭐 어디에다 달든지 간에 에어컨에서는 응축수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을 빼주는 배관 같은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막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한 거 또는 이제 설계 도면이 뭐 나왔든지 1차 설계 도면이 나오면 거기다 다 빨간 펜으로 또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잘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하다 보면 뭐가 빠지기도 하고 또 빠지면은 뭐 다시 뭐 뚫고 깨고 부시고 이런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건축 계획을 이제 검토를 한다. 근데 여기 두리뭉실하게 나왔지만은 이제 건축에서도 어떤 뭐 건축 환경 계획 이런 거, 이 환경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건축 계획을 검토해야 되는 게, 자, 실제로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 자, 땅이 있잖아요. 그 지으려는 땅이 있으면 땅이 뭐 이렇게 경사가 졌을 수도 있고 그 땅 옆에 또 뭐 개울이 지나갈 수도 있고 뒤에 산이 있을 수도 있고 땅을 또 복토를 해야 될지 뭐 이렇게 옹벽이라든지 석축, 보강토를 쌓아야 될지 그리고 성토를 했을 때 이 땅의 어떤 이 지내력이 충분한지 또 이렇게 앉혔을 때 향이 뭐 북향이 되면 안 되겠지만 남동향인지 남서향인지 뭐 이런 거 지하실을 파야 될지 뭐 해야 될지 옆에 나무가 엄청 큰 나무가 있는데 저거를 그냥 태풍에 또 이 집으로 자빠지면 지붕이 다 깨지고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사전에 이렇게 나무를 좀 잘라버려야 될지 나무를 옮겨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건축 계획 검토 사항에서 사전에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막 큰 자재가 들어오려면 그 마을 진입로가 또 좁아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뭐 흙이 들어오고 돌이 뭐 25톤짜리 앞사발이라 그러죠. 그런 게 막 들어오려 그러는데 거기 뭐 조그만 개울 다리 건너는 그 다리가 너무 약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사무소하고 이제 충분한 협의와 미팅이 되고 그랬으면은 이제 도면하고 여러 가지 서류들을 작성을 해서 건축 이제 허가 또는 규모가 작은 거는 이제 건축 신고 이 절차를 밟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골 땅 같은 경우는 그 땅의 지목, 땅의 용도가 임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농지, 전이나 답으로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집을 짓겠다 그러면은 이미 집을 지면은 훼손이 되잖아요. 임야는 임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농지는 농지의 논으로서 밭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그거를 전용을 해주세요 하고 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농지 같으면 농지 전용 허가, 임야 같으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전용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담금을 납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는 자 대지로 바뀌는 거죠. 결국 집을 짓고 나면 집이 깔고 앉은 터는 무조건 대지가 돼야 돼요. 이 집이라는 게 주택이 되는 게 전 위에 올라와 있을 수 없고 임야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 완공되면서 집이 깔고 앉은 땅은 대지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허가 두 가지로 들어가죠. 하나는 토목 설계로 허가가 들어가고 하나는 건축 설계로 들어가서 이 두 가지 허가가 동시에 들어가서 각 부서별로 검토를 다 해보고 이상 없으면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 산지에다 내가 집을 짓고 싶은데 이 경사도가 너무 급하다. 그러면 허가가 안 나옵니다. 지자체마다 그 경사도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너무 가파른 데까지 다 허가를 내주면은 막 마구잡이로 그냥 산을 다 까뭉개 파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고 또 뭐 뒤에 석축도 부실하게 잘못하면은 장마대 같은 데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사항이 있어요. 경사가 가파른 데는 산지 전용을 안 해준다든지 또 농지래도 뭐 여기는 오로지 농사를 져야 되는 절대 농지다. 그러면 뭐 농지 전용 못하는 거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 사항이 완료가 되면은 그때 이제 착공하겠습니다 하고 착공계라고 이제 그 서류를 내고 집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시공을 누가 하느냐? 직영 방식이 있다. 내가 직접 일정 규모 이상의 작은 주택 같은 거는 건축주가 직접 질 수 있어요. 내가 뭐 장비, 포크레인이라든지 뭐 다 불러서 뭐 털을 닦고 레미콘 철근하는 분들 불러서 다 직접 다 할 수 있게 직영입니다, 직영. 근데 내가 직영으로 하고 싶은데 조금 내가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은 잘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소장급 또는 뭐 목수 반장 그런 분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집을 이제 질 수가 있겠죠. 그 직영 방식이고, 하나는 이제 그냥 도급을 주는 거예요. 말하면 건축 회사에다 도급을 주는데, 그러면 이제 도급 주는 시공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죠. 계약. 이 계약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계약이라든지 나중에 다 완공됐을 때 어떤 문제, 하자라 그러죠.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걸 해주겠느냐, 보수를 하자 이행을 어떻게 하겠냐에 관한 그런 내용은 계약에 관한 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또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하고 이 시공, 계약 이런 거를 아주 잘 했을 때는 집을 하나 지면은 10년 늙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이제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계약할 때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법무사 사무실에 같이 가서 하든지, 또 법무사님 오라 그래가지고 계약서 작성을 같이 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 계약서라는 거는 물론 문제가 안 되고 원활할 때는 계약서가 뭐 큰 의미가 없어요.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잘 해야 돼요. 계약서 자체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드물지만 계약 내용이라든지 조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이 잘 또 돼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만 잘 해놔도 심신이 편안하게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뭐 간단하게 예산 계획부터 해가지고 뭐 구조 계획, 재료 해가지고 뭐 건축 이제 허가 신고하고 뭐 시공까지 이렇게 짧은 시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알아야 될 이 진짜 요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이 굵직굵직한 이 요소들은 잘 알아야 돼요. 이 재작년 비가 엄청 왔을 때 양평 쪽에 거기가 특히 강하면, 그쪽 거기에 제가 주택을 지었는데, 그 주택 앞에도 이 개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 마침 개울이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나가고 개울 정비가 잘 돼 있어서 그런데, 그 개울에서 위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서 올라가면은 뭐 성덕리 더 올라가면 한금리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쪽에는 막 다 개울이 그냥 막 다 새굴이라 그러죠. 물이 세차게 내려가면서 다 땅을 다 깎아가지고 막 도로가 있으면 도로 밑에 막 다 파먹었어요. 그래서 도로가 이 슬래브 콘크리트만 남고 그 밑에 흙이 다 없어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 짓기 전에 그런 지형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염두에 둬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일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게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다 보면은 문제가 나중에 생깁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